설비관리실 교육 2일차 시작하겠습니다. 1일차는 이제 공무팀 교육을 듣고 2일차는 재전팀 업무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팀이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이제 저희 설비관리실 산하에 유틸리티 팀이 합류됐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이제 설비가 이제 공무팀의 설비하고 대동소이한 부분을 그 1일차에 대부분 소화시켰기 때문에 별도의 유틸리티 업무를 생략하고 개전팀의 업무 그리고 예방보전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개전 부분은 실제 이제 저희들이 개측 부분하고 전기 부분을 합쳐서 개전 부분이라 하기도 하고요. 네. 개전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전기, 전기하고 이제 개측 부분이 7대3 비율 정도로 전기 부분이 좀 포지션이 좀 큽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인 전력에 비로사 KV, KV 같으면 천을 곱해야 되겠네. 그럼 15만 4천 볼트겠네. 이 정도는 예측하실 거고, 15만 4천 볼트는 상상이 좀 안 되겠지만, 우리 가정집에 보통 220세죠. 또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여타구 110볼트 쓰는 경우 있고, 또 전기의 이제 볼트, 그걸 전압이라는데, 전압의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르츠, 주파수가 몇 헤르츠인가? 한국은 60Hz고 중국이라든가 일본 쪽에는 50Hz. 거기에 이제 헤르츠하고 이제 주파수, 그 헤르츠하고 이제 전압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멀티 탭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환 탭을 갖고 가잖아요. 해외 여행을 갈 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가정집 기준으로 보면 220, 110볼트를 알겠는데 또 산업용을 몇 볼트 쓰느냐? 산업용은 한국에는 440볼트를 거의 쓰고 중국이라든가 다른 데 유럽 쪽에는 380볼트를 씁니다. 이런 부분을 저압이라고 그럼 고압은 440볼트를 초과한 설비들 즉 3300볼트, 6600볼트, 22900볼트 또 여기에서 나오는 15만 4000볼트 그 이에 34만 5000볼트 네. 그 다음에 76만 5000볼트 그렇게 이제 나가는데 실제 저희들은 이제 공장에 15만 4천 볼트를 받아갖고 변압기라는 설비를 거쳐서 22,900볼트를 1차 변압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또 2차적으로 뭐 6,600볼트, 3,300볼트를 다운하고 그 다음에 3차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또 440볼트를 또 쓰는 데 있고 설비는 현재 저희들이 이제 6,600볼트, 3,300볼트하고 440볼트 쪽에 설비에 물려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또 조명용 같은 경우는 220볼트로 이렇게 다운시키고 그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15만 4천 볼트는 이제 국가 기관망의 발전소에서 보통 보면 이제 강력권 기관 강력망 쪽에 76만 5천 볼트를 보내주면 강력권에서 시 쪽으로 강력시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15만 4천 볼트를 보내주고 그 시 안에서의 이제 수용가 중에서 산업용 수용가 저희들 태광산업 그 SK, SO일이라든가 큰 회사들은 별도 이제 이 15만 4천 볼트를 바로 또 받습니다. 조그만 회사들은 말 그대로 440볼트 받는 데 있고 22,900볼트 받는 데 있는데 저희들은 15만 4천 볼트를 받고 있고 석유 쪽에도 그러면 받고 있고 그럼 석유 1, 2 공장이 15만 4천 볼트 한 전기선 그리고 이제 석유 3하고 그 하선 공장 같이 묶여갖고 15만 4천 볼트 한 라인 그래서 이 회선을 받고 따로 받고 있습니다. 같이 한 라인으로 다 하면 좋은데 용량의 관계라든가 하나의 선로에 사고 났을 때 다른 공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치가 인접한 석유 1, 2 공장 쪽에 한 라인을 받고 석유 3하고 화성 쪽에 여기 플러스 되고 화성까지 해서 한 라인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전기선은 두 가닥이죠. 맞나요? 네.
전기선은 두 가닥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산업용 전기는 세 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상이라는 얘기는 모르긴 몰라도 좀 들어보긴 들어봤잖아요. 삼상이라는 게 R, S, T. 그래서 전기선을 세 선을 가져와갖고 이렇게 이제 산업용에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기는 교류, AC라는 거 다 아실 거고, 그리고 반대되는 DC는 배터리라든가, 또 이제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갖고 있는 부분은 DC 쪽이고, 그리고 교류의 전기가 화형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직류 같은 경우는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 쫙 이렇게 가지만 교류는 이렇게 주파수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형을 그리면서 에너지를 구성한다. 그걸 보시면 돼요. 저희들 뭐 계약 전력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감이 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전기요금이 우리가 얼마나 쓸까요? 공장, 태광산 대충 한번 추정 한번 석유 1, 2, 3하고 화성 공장이 우리 전기세를 얼마 낼까요? 한 달 기준 해볼까요? 가정집에 한 10만 원 내나요? 얼마 정도 낼까요? 범위가 그냥 대충 10억? 30억? 좀 많이 써야 되는데 10억하고 30억하고는 거리가 멀고 200억 그까지는 안 가고 100억이 거의 100억 맞습니다. 작년 24년도에 1285억을 썼어요. 예, 그럼 딱 한 달에 100억 정도 오죠. 전기세가 한 달에 100억 같으면 약간 그 감이 오죠. 예. 그 중에 이제 많이 쓰는 쪽이 석유 1, 2쪽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석유 3, 그 다음에 화성. 화성 공장은 전 5개 공장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석유 3이나 화성 공장이 비슷비슷하게 쓰고 있고, 석유 1, 2가 한 700억 정도 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500억 정도는 석유 3하고 화성 공장이 한 200, 300억 정도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5만 4천 킬로볼트를 받아서 설치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받아서 변압기 1차적으로 변압시켜 주는 건 변압을 뭐다 말 그대로 이제 압력을 그다음 전압을 이제 전기 압력을 변화시키는 주는 변압기다. 즉 이렇게 높은 놈은 바로 써버리면 우리가 이제 전기선 이런 거에다 15만 4천 볼트 하면 선이 막 터지겠죠. 물기가 이 정도는 돼야 되니까 열도 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작은 선에 쓸 수가 없으니까 큰 전기를 일단 받아갖고 작은 선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변압을 1차, 2차, 3차를 이렇게 거치게 돼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 변압기라고 15만 4천 볼트에서 22,900볼트, 일단 10만 단위에서 만 단위로 내려왔죠. 또 여기에서 더 파생되면 6,600볼트, 3,400볼트, 또 그 다음에 440볼트, 이렇게 변압을 계속 시킵니다. 그럼 왜 뭐 440 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높은 걸 받아갖고 자꾸만 쓸데없는 설비였느냐? 고압으로 송전선로에 해버리면 송전선로 손실이 작으니까 전력 낭비가 작아요. 물론 이제 케이블 피복으로 이렇게 이제 전기가 도체가 흐르지만 송전선로의 손실이 그래요. 저항값이 하나도 없으면 선로 손실 하나도 없는데, 저항값이 하나도 없는 물질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항값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 구리라는 전기를 쓰잖아요. 예. 도체가 잘 통하고, 예. 일반 쇠보다는 구리가 나으니까. 그래서 전기선은 거의 구리선이죠. 그렇지만 이제 저항값이 있으니까 저항값만큼 이제 전력 낭비가 생기고, 또 송전선로의 길이에 따라서 또 이제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고압을 써서 이렇게 변압시키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 15만 4천 볼트를 받아서는 이제 변전소, 우리 태광 외 메인 변전소는 가까이 있어요. 그쪽에 변전소 사거리를 합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길에 사거리 보면, 거기 오른쪽 보면 이제 약간 언덕이 높아 잘 안 보이는데 전기선하고 철탑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그건 울산 변전소라는데,
울산 변전소가 있고 또 석유 1, 2 공장은 지금 울산 변전소에 쓰는데 이제 조금 이제 몇 년 뒤에는 이제 노선로 교체하면서 매암 변전소로 바꿀 예정입니다. 매암 변전소는 저쪽에 태화강역으로 가는 길 여기서 가다 보면 뭐 영남공원인가 장례식장 그 하나 있잖아요. 그 근처에도 이제 변전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쓰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울산 변전소에서 설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차단기가 그 이제 가스로 하느냐, 일반 차단기 ACB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단기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송전 선로와 아까 가까이 있다 있죠. 울변에서 한 1.8km, 여기는 이제 한 1km. 요거는 과거의 데이터다 보니까 요금이 이제 보태면 얼마 되나요? 여기 한 뭐 200억 보고, 요거 이제 또 하면 800억 조금 안 되죠. 또 하성공장 과거의 데이터인데 작년 기준으로는 1285억 들었다. 전기요금. 개통도는 실제 이제 뭐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어렵긴 어려워요. 실제 만지기도 어렵고 할선이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어렵고 또 모르고 작업하고 있는데 누가 스위치 올려버리니까 사고 나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변전소에서 이제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 가정집 그 계량기 있잖아요. 전기 요금 계량기하고 똑같이 적산 전력기가 다 붙어 있어요. 완전히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 보면 이제 전기를 너무 많이 받았으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내부에 이제 발전기를 통해 갖고 전기 자가 발전을 좀 해서 안 물려주고 있어요. 그럼 자가 발전한 놈하고 그 한전 한국전력에서 받은 전기하고 뭐가 이빨이 안 맞겠죠. 그걸 그 헤르츠로 관리합니다. 59.2에서 60Hz 사이에 주파수를 동기화시키게 하고 똑같은 전압으로 공급해주면 병렬 운전이 되는 거고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실제 이제 주파수 확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이쪽에 영향이 가니까 아까 차단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차단기 자동 선택해서 끊어줍니다. 그래 되면 한전 전기율이 여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 전기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차단기가 다 이렇게 다 달려있다 보시면 되고 전기는 가정집 전기는 한 10만 원대 나온다 보면 킬로와트 아워당 전기 요금은 다 킬로와트 아워당 맥입니다. 시간당 1kW를 썼을 때의 요금이 그럼 얼마냐? 산업용 저희들은 이제 원래 191원이고요. 작년 초에 174원에서 1년 만에 191원으로 올랐어요. 작년 한 10월경인가 그때 전기요금이 한 10.3%가 올라가고 산업용 전기가. 그래서 191원을 이제 사용한 요금하고 이제 그 적산 전력량하고 곱하기 하면 이제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섬유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섬유 쪽에는 태강산업 부분하고 대한화성 부분인데 아까 석유산 부분하고 23년도에 합리화를 해갖고 석유산 플러스 태강산업 플러스 대한화성, 화성 이쪽에 같이 1호선 라인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기가 어떻게 건너오느냐? 이 객서가 있으면 적어가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없는 관계로 말로서 말씀드리면 전기는 송전선로라고 있잖아요. 송전선로가 눈에 보이는 우리 지상에 이제 철탑에 저기 앞에 보면 철탑 있잖아요. 철탑에서 철탑으로 가는 가공선로라는데 가공선로로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땅속으로 가는 지중선로가 있고 그래서 지중으로 갈 것인가 가공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몇십 년 전에는 전부 다 이제 산 같은 데 보면 철탑이 막 있고 전기선이 고압선이 가잖아요. 가공선로로 다 띄었는데 요즘은 이제 도심으로 들어오면 그 외곽 지역은 그래 되지만 도심으로 들어가면 가공선로를 띄우게 되면 철탑 주위에 이제 뭔가 장애물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내 사유지에서 철탑 세우지 마라 민원이라든가 내 철탑 때문에 전자공격이 내가 머리 아파 죽겠다
우리 애가 철탑 우리가 철탑 근처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못 해요. 별 얘기 다 나오고 이러니까 지중화를 해고 땅속으로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화 작업을 또 이제 도심 들어오면 해야 되고 저희들도 일부는 지중화돼 있고 일부는 이제 지상으로 있고 지상은 철탑하고 철탑이 이제 이 삼각형 형태의 철탑하고 사이에 그 전기선이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철탑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7개가 구성되어 있다. 지금 현재 저희 하섬 쪽에 이제 요 약간 그 태강사람 이제 주차장과 하섬 그 복지관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 밑에 쪽에서 이제 철탑에서 이제 그 사거리 변전소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철탑이 이제 사유지에 하는 데 들어가 있었고 사유지 그 분이 작년에 경매로 이제 사유지를 사고 그리고 태강산업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뭐 그래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 개인은 이제 뭐 다수라든가 집단에 보면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또 회사는 이제 그렇게 줄 명분이라든가 근거가 있으면 되지만 그거를 내가 사장인데 야 더 줘 이렇게 해서는 이 상장의 회사는 회계도 걸립니다. 일방적으로 돈을 더 주면.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월 33만 원 임대료를 줘야 된다. 요만한 땅을 철탑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 이분들은 이제 뭐 월 100만 이상, 월적 100만 이상 달려고 하고 안 되면 태강신문고에 소송한다. 시청에 민원 넣는다. 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예. 시청에도 민원 넣고 태강신문고도 올리고 저희 법무팀이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해야 되고. 내가 다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요즘 법적으로 해요. 네. 소송에서 지면 그때도 보상해주면 되고. 근데 이 철탑이 이제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효성하고 같이 쓰니까 그 효성이라는 회사하고 저희하고 합의가 되어 있거든요. 돈을 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한데 뭐 요지는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무슨 뭐 맞아. 그 하천이 하나 있는데 하천 근처인데 하천에 뭐 민물 가재가 생태계가 파견돼갖고 전자파 때문에 민물 가재가 못 산다는데. 그 하천에 누가 민물 가재를 먹는지 그 하천에 다니지도 않은 사람도 안 다니는 하천인데 하여튼 논리는 그렇게 그 사회 그 토지 이제 소유자인데 이런 부분 쪽으로 뭐 공부를 좀 많이 했는지 유튜브를 보고 저는 모르는데요 유튜브 보니 이랬습니다. 저는 모르는데요 유튜브 보니 이랬습니다. 저는 모르는데요 대기업이 너무 뭐 박합니다. 대기업이 이제 충분히 보상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하니까 그 법적으로 하세요. 소송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지금도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깥에 오는 설비들은 철탑을 이용할 때는 과거에는 민원 제기가 없던 국가기관망 산업도 가감하게 사유지의 소유권자가 민원 제기를 하기 때문에 철탑으로 오는 거는 언젠가는 지중화를 많이 해야 된다. 힘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섬유 공장도 이제 변압기라는 놈이 아까 15만 4천 볼트에서 22,900 또 3,300kV 볼트를 더 받아서 440볼트 이렇게 하고 차단기도 있고 섬유 공장도 이렇게 아까 이제 그 석유산 공장하고 태강하고 대안하고 같이 이제 합리화 23년도에 하면서 차단기라는 부분이 다 필요하다. 안전전기하고 이렇게 섞어 쓰다 보니까 문제가 되면 차단을 해야 된다. 또 여기에 이제 뭐 나이론 공장이 뭐 대형 뭐 화재가 났다. 크게 이제 중기적으로 설비가 폭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 선로가 역으로 쭉 일로 올라가고 한전까지도 영향을 미치겠죠. 변전소까지도. 그걸 차단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차단을 시켜주고 반대로 저 상부 쪽에서 메인에서 문제 생기는 것도 차단해주는 방법. 그래서 이 차단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변압기라는 것은 이렇게 뭐 동그란 게 보긴 봤잖아요. 가장 작은 거는 이제 우리 전봇대에 보면 동그란 거 조그만데 변압기 하나 붙어 있거든요. 전봇대. 과거에 보면 그런 거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뭐 삼용은 이렇게 좀 큽니다. 냉각을 위해서 밖에다 옥에도 설치를 많이 합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이제 RST 삼상이 나가니까 이렇게 세 가지 설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쪽 부분이 이제 아까 그 이제 수전 부분이 가장 크다 하면 그 다음에 개측 설비는 DCS라는 설비가
또 핵심이다. 이 두뇌의 역할을 합니다. DCS는 뭐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이런 설비들은 이제 보셨죠? 예, CCR이라고 컨트롤 센터 컨트롤룸에 이래 보면 중앙 공제실에 이래 보면 이렇게 DCS라는 부분이 있는데 각 그 공정의 이제 그 프로라든가 순차적인 공정을 다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압력이 맞는가, 온도가 맞는가, 문제가 있는가, 그다음에 발브가 다 잘 열렸는가, 잘 닫혔는가, 그다음에 유량이 얼마나 돼 있는가 이런 거를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런 중앙 집중 센터에서 모드메인이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는 석유 1, 2, 3에는 다 있고 화성 쪽에도 보면 그 모다크릴 공장하고 아라미드 공장, 뭐 대한화성 공장, 그리고 뭐 나이론 공장 다 골고루 다 있어요. 아크릴 공장. DCS는 디스트리뷰티드 컨트롤 시스템 해가지고 분산형 디지털 제어 시스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정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라는 것은 액션을 발브가 50% 열리는데 발브를 30% 더 열하고 80% 열어달라. 이것도 제어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감시만 할 수 있고, 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지금 하는 부분이 DCS인데 실제 이제는 DCS에다가 AI를 접목시켜요. 저희들도 이번에 조금 시도를 해보려는 부분인데 초기 AI 버전 정도로 되는데 여기에다가 과거에 보드맨들이 그 셧다운하고 스타트업 했을 때 이제 그 기계 이력 관리를 쭉 해가지고 다음에 후임자들이 요거 보고 다음에 기계를 수dob했다가 스타트업 할 때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놓치는 부분 선배들이 이분이 자기가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 하면 이런 걸 계속 입력해 놓으면 다음 후임자가 몇 년 뒤에 후임자가 이 자리에 앉더라도 그걸 과거의 선배들의 데이터를 보고 즉 이제 AI 학습형 그 AI 학습을 여기 컴퓨터 심어 놓는 거죠. 일종의 그런 것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데 모바일도 연결을 해서 모바일 내가 책임자다. 뭔가 요즘 그 회사에 나올 때쯤 심했는데 요 상황이 별로 안 좋았고 공정이 흔들렸는데 보고 싶다. 그럼 이 휴대폰으로 모바일로 자동으로 해서 딱 보는 거 부분적으로. 아마 머지않아 모바일로 넘어갈 겁니다. 저희들도 모바일 구축하려고 하니까 비용적인 부분들은 모바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 해상단 받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포인트가 이제 몇천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비용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부분이 있고 언젠가는 뭐 좀 상업화하고 비용이 다운되면 저희들도 그까지 가겠죠. 모바일로. 모바일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모바일로 이제 그 모니터링만 하는 단계.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짜 모바일로 그 액션 있잖아요. 발부 30%더 열어줘. 액션 하는 단계. 그래 되면 무인화도 되겠죠. 사람 필요 없고 내가 밖에 나가도 다 이거 감시하면서 내가 이 컨트롤 다 하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집에서도 운전 다 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뭐 DCS의 역사는 실제 60년대부터 이렇게 DDC부터 이렇게 됐다. 그렇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즉 입출력 장치의 신호를 받아하고 다시 이제 트랜스포머, 트랜스미터로 이제 변환시켜갖고 우리가 이제 값을 다시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일종의 보면 우리가 그 군대에서 얘기하면 비하기폰이라고 있는 것도 중간에 갈 때 보면 신호로 다 가잖아요. 소리로 가는 게 아니고 전화기에 딱 그 중간에 소리로 딱 찍으면 뭐 감청할 때 보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비하기폰으로 끼리끼리 하고 있는 신호로 가잖아요. 대통령이 쓰는 비하기 전화도 중간에서 감청 못하게 일종의 이런 것들 펄스 신호를 있잖아요. 이제 보내줘갖고 다시 마지막에 변환 장치를 하고 거치면 이 숫자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DCS. 여기 보세요.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 처리 가능하도록 디지털 시그널을 변환하는 장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개전 그 전기 설비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이 모다. 저희들이 뭐 상식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100% 통계가 정확하진 않은데 우리 공장에 모다가 얼마나 몇 대나 있을까요? 석유 화성 다 하면. 천 개, 2,000개. 예. 그거보다 10배를 언제하고 2만 개. 이 모다라는 것은 회전을 시켜주잖아요. 크고 작은 모다가 있겠지만, 예, 이런 게 한 2만 개 정도가 공장 안에 있으니까 전기를 직접적으로 물려서 쓰는 부분이 2만 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모다 안에 뭐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몰라도 되는 부분인데 여기 요 카바 쪽에 보면 냉각팬이라는 게 있어요. 발열 열이 났을 때 자동으로 이제 선풍기처럼 냉각을 시켜주는 팬이 하나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안에는 회전자하고 고정자. 네. 그러니까 이걸 회전자를 돌겠죠. 철심에 보면 구리가 이제 건선 관계 있어요. 관계 있는 놈이 자기장에서 이제 뭐 옛날 프레밍 뭐 무슨 법칙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거기에서 전류가 이제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은 이제 단상 그 220V는 이제 두 선인데 산업용 440V에는 삼상 RST에서 삼상 그 세 개의 전기선이 필요한 삼상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다도 삼상 유도 전동기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다는 우리가 뭐 킬로와트를 정의하잖아요. 모다 킬로와트도 이제 킬로와트로 하면 그러면 모다가 이제 크기가 2.2킬로와트 있고, 예, 그다음에 7.5킬로와트, 그다음 30킬로와트 단계적으로 쭉쭉쭉 있는데 큰 놈은 300킬로와트도 있고, 그리고 이 킬로와트는 어떻게 또 계산을 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간단해요. 이게 1.732 루트 3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동기잖아요. 전류라든가 출력, 요거 이제 전동기 이제 뭐다 마력이라 하기도 하고 동력으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1마력은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옛날에 그렇게 정리해서 배우셨잖아요. 1마력은 동력으로 따지면 0.75kW 이렇게 딱 대비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0.746인가 이랬는데 0.75kW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마력 같은 경우는 곱하면 1.5kW 나오겠죠. 그럼 몇 마력이냐 따라서 몇 킬로와트냐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계산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식 것들은 아시면 좋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전동기 출력이라든가 전류 암페어하고 이 부하율을 이제 구할 일이 있을 겁니다. 뭐 생산이라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렇진 않아요. 요걸 할 때는 이런 계산식에 의하는데 이거는 루트 3 VI 뭐 이게 뭐 코사인 뭐 시타 세타 이렇게 하는데 시타 세타를 값을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효율이고요. 효율하고 역률 이런 값이고 정해진 고유값이 있기 때문에 그 루트 3이 1.73이고 그 V가 전압 440V거든. 440 넣으면 되고 I는 전류 암페어 이렇게 탁탁 넣어버리면 이렇게 이제 동력을 뽑아낼 수 있고, 동력을 아는데 이제 전격 그 전류가 몇 암페어인지 모를 때는 또 이런 역으로 상수값을 다르게 해버리면 이렇게 계산식이 있어. 그럼 모다도 보면 A종, B종, C종, F종, H종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F종이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쓰고 있고요. F종이 이제 최고 허용 온도는 뭐 155도시다. 이렇게 이제 모다 중에서도 종을 또 따집니다. 나중에 면판을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IP 아까 이제 그 A종 뭐 B종 뭐 F종 이렇게 했는데 또 IP 등급이라고도 이렇게 IP 22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IP 55 같은 경우는 안에 그 코일 모다 코일 안에 이제 먼지라든가 수분이 못 들어가 있고 방진 방수까지 되는 부분이 IP 55. 대부분 지금 54, 55 요 정도에서 쓰고 있고 44 요런 건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산업지에서. 그다음에 이제 방폭 지역에는 이제
그 폭발 방지 스파크가 일어나면 이렇게 다른 물질에 폭발 위험성이 있는 위험물 탱크 근처는 방폭을 다 적용하는데 스파크가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내압 방폭이냐 압력 방폭이냐 그렇게 따라서 또 구분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잠시 언급드린 뭐 DC하고 AC 이런 부분은 그 학교 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요. 아까 이제 그 220V는 그 SMDC 같으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삼성은 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선이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모다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군데에서 NS 밀어주는 성질에서 밀어주고 땡기고 밀어주고 땡기고 이거를 두 군데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단상이고 그다음 세 군데에서 하면 삼상이고 그렇게 해서 밀어주면 회전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그 모다의 명판 네임플레이트라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킬로와트가 하나 있고 이 킬로와트를 환산했을 때 마력이 이래 있고 아까 뭐 마력하고 킬로와트는 1마력은 0.75 킬로와트다 이렇게 해버리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40V냐 아니냐 극수가 있는데 극수는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요 1일차 시간에 이제 그건 이제 1800rpm으로 돌아가고 이극은 2P는 3600rpm으로 돌아가는데 왜 그런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방수 방진 등급 IP는 44냐 뭐 55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암페아 전격이 얼마냐 헤르츠가 몇 헤르츠냐 그리고 이제 전력 등급이 이제 F종 아까 A종, B종, C종, 뭐 F종이 있는데 F종이다. 이런 부분이 다 모다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모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효성중공업에서 생산되죠. 그래서 이런 데 전격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전격 용량 그리고 전력 계급, 효율, 극수 모다의 회전 속도를 결정하고 극수가 많을수록 모다의 회전 속도는 낮아지고 보통 그 공장에서는 4극에 60Hz 1800rpm을 쓴다. 왜 그럼 극수가 많을수록 회전 속도가 낮아지는지 나중에 계산식 보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율, 서비스 뺐다 부분이 있고 이런 모다를 하나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재원을 다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버터 이렇게 계측 제어 쪽에서 많이 쓰는 부분인데 인버터는 삼상기울의 전압과 주파수를 가변하여 삼상유도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아까 모다는 제가 1800, 3600 rpm이 딱 정해져 있고 내가 뭐 그럼 1900 rpm 돌리라 2000 rpm 돌리고 싶다 아니면 900 rpm 하고 싶다 이럴 때는 그전에는 감속기라는 부분을 썼어요. 근데 감속기를 몇 대 몇을 변화시켜 주느냐 감속기의 어떤 범위를 뭐 0.2에서 0.8로 준다든가 그렇게 이제 감속을 시키는 비율을 정해갖고 그럼 사이클로 감속기를 쓸 것인가 감속기에 의해서 이제 회전수를 좀 낮춰준다든가 변화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이제 더 좋은데 이제 인버터라는 부분이 있었고 자동적으로 이 인버터라는 부분이 속도 제어를 즉 RPM을 다 이제 회전수를 제어시켜줍니다. 그리고 전자제품도 요즘 전부 다 인버터형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어컨도 그리고 전부 다. 그래서 이 인버터라는 부분이 했는데 아까 모다인데 동기회전 속도는 P분의 120F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전수는 극수분의 120F 주파수가 60이고 예를 들어 4 극수가 아까 이제 기본에 4%를 했잖아요. 4P 4극을 넣고 여기 60 Hz는 60 고정이니까 한국에는 그렇게 하면 1800이 나올 겁니다. 여기 이제 2극을 해버리면 120분의 F가 60 Hz 넣으면 3600 rpm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이 이제 사폴로 했을 때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은 A는 B분의 120F 이런 공식에 의해서 나옵니다. 즉 인바타는 모다의 회전 속도를 이제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이 주파수가 60Hz 고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인바타라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변환시키면 60이 50, 40으로 바뀌어버리면 회전수가 달라지니까 이거를 가변을 시켜갖고 회전수를 조정하는 부분이 인바타의 역할입니다. 인바타의 뭐 사용시 장점은 이 풍량을 바꿀 수 있다든가 모다 회전수를 바꾸고 풍량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컨베어의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컨베어가 예를 들어 이제 평상시에는 막 빠르게 가다가 우리가 이제 에스컬레이터 이제 뭐냐 대형마트에 보면 에스컬레이터도 이렇게 있다가 어떤 순간 어떤 에스컬레이터는 위험이 감지되거나 뭔가 뭐 약간 돌발 물질이 있으면 지가 속도를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인식을 해갖고. 예. 그러고 이제 사람이 없을 때는 얘가 센서 감지를 하고 안 가요. 계단형 에스컬레이터 같은데 사람이 근처에 가면 작동해서 돌고,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어느 정도 속도 내다가 또 끝에 가면 천천히 돌고, 이런 부분이 다 인바타로 컨베어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기계 가공하는 선반, 색 깎는 기계에도 인바타가 다 적용되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인바타의 역할이 뭐 여기 모노레일 쪽에도 인바타가 작동되네요. 전기식 브레이크로 소프트 스톱이 가능하도록 즉 속도를 올렸다가 이 부분에서는 좀 줄이는 부분으로. 인바타의 부분이 뭐 항공까지도 쓰니까 거의 이제 인바타로 속도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기타 이제 개전 설비들은 이제 이런 UPS라는 무정전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도 예를 들어 극장 같은데 전기 다 나가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안전사고 나고 넘어지고 낙상되고 사람에 밟히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전기가 갑자기 나왔다면 비상구 조명이 켜지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무정전 시스템에 DC의 이제 전기를 충전해놨다가 교류가 끊겨버리면 자동으로 가는. 실내 아마 대부분 보면 다 있잖아요. 비상구하고 새파란 화살표 나와 있고 이런 부분, 이런 건 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비상구 전기가 공급되는데, 그래서 이런데 무정전 시스템 일종이고요. 산업체에서는 이런 간단한 아주 전기를 작게 쓰는 이런 안전 요인 말고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설비가 중요해. 이 설비는 절대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어버리면 안 돼 하는 설비는 UPS를 심어 놓으면 교류 전기가 죽더라도 아니면 이제 전기가 이제 정전의 상태가 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자가 문제가 없다. 어떤 설비, 폭발 위험성 있는 설비를 전기가 죽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를 다 한다. 요때 필요한 부분이 UPS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로 하는 히터, 전기로 막 우리가 이제 보면 히터, 우리 이제 전기 히터, 이제 막열기 같은 경우도 스팀하는 거 있지만 전기로 이제 히팅하는 경우 있고, 우리 뭐 전기 오븐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전기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을 보면 이제 화섬 쪽에 건조기, 드라이어 쪽에 건조기도 전기로 지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스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일론 쪽에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전기를 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넬이라고 독자적으로 그냥 뭐 전기 사각 캐비넷 같은 데다가 이 불 들어와 있고 뭐 온오프 돼 있고 막 이런 거는 뭐 보셨잖아요. 이런 이제 그 전기 판넬 부분에는 모든 부분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브레이커라든가 그 안에 마그네틱이라든가 스위치라든가
콘덴서, 릴레이 이런 거를 다 구성을 하고 전기선을 다 물려갖고 그러면 문제가 됐을 때 뭐, 트립되라. 그럼 트립이 알람까지 울려라. 그러면 빨간 그 눈금 뭐냐, 그 빨간 전구 같은 그런 데다가 삑 하면서 불이 팍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이제 보셨잖아요. 그다음에 절제하는 거, 온오프 절제하는 스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판넬에 물려 있고 모든 설비들은 그냥 그 설비에 전기를 꽂아주는 게 아니고 이 판넬을 거쳐서 꽂아줍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차단을 시켜줘야 되니까. 또는 이제 전기 판넬 그리고 이제 대장 그 시그널 판넬도 있고 이런 판넬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발브류라든가 전기에 전기 신호를 줘서 아니면 주파수를 시그널을 줘갖고 발브를 자동적으로 온오프를 시켜야 하는 컨트롤 발브들이 있고요. 이런 그 전기 설비하고 개장 설비들을 이제 나름대로 좀 이제 간략적으로 훑었고 아주 세부적으로 여기에 또 부품이란 부분도 더 있으니까 설비 밑에 보면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 그 개전팀의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런 데 설비는 대충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쓰이구나 큰 틀에서 이해하시고 다음에 필요하시면 아까 저 전기 마력 그 계산되는 공식이라든가 중간중간에 주파수를 대입시켜갖고 배전수를 뽑아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업에서 계속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간단한 계산식은 다음에 보시고 하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예방 보존 활동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 보존은 실제 과거의 1세대는 고장나면 고친다. 가장 간단한 진리 있죠. 고장나면 고치면 돼요. 네. 우리 가정집에 전자제품이 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가정집에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냉장고 언제 고장날지 알고 막 이렇게 예방보장 안 해요. 뭐 선풍기 예방보장 안 해요. 그냥 닦는 정도지. 뭔지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 문제가 더 닦는 거지.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다리미, TV 어떻게 예방보장해? 고장나면 고치면 되고 사면 되고. 그거가 단순하게 교체하는 거나 사거나 문제 생기면 교체하는 1세대의 방법이고 그 이후에 이제 올쇼크가 70년대에 이제 유가가 폭등해서 올쇼크 일어났을 때 가격이 너무 폭등하고 이렇게 되니까 고쳐 쓰자 하면서 액기 쓰자 고쳐 쓰자 하면서 예방 정비라는 포맷이 좀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때의 예방 보전은 TBM이라고 2세대 타임 베이스드 메인터넌스였고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면 교체하자. 다음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요거는 1년 서랍, 2년 서랍 하면 1년 뒤에는 교체하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낭비가 심한 것 때문에 이거는 3세대는 이제 CBM,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터넌스였고 상태 보전. 얘가 맛이 안 좋으면 1년 쓰게 돼 있는데 뭐 9개월 만에 바꿀 수도 있고 상태가 좋으면 1년 쓸 거를 1.5개월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상태를 보고 얘가 이제 얼마나 이제 진짜 뭔가 이제 비리비리하나 아니면 얘가 싱싱하냐에 따라서 더 쓰고 작게 쓰고 하는 3세대의 이제 보전. 지금은 이제 4세대겠죠. 요거는 이제 선행 보전해갖고 문제될 거는 이제 미리 앞서갖고 이런 데 그 예지 보전 부분을 넘어서 이거를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요때쯤 고장 나더라. 요거는 또 여름에 집중 관리 잘 해야 되더라. 여름만 잘 관리하면 겨울에 문제 없더라. 요거는 날이 추운 겨울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 겨울에 오일이라든가 온도가 월 온도가 낮아지니까 점도가 뻑뻑해져하고 문제 되더라. 요때만 이제 겨울만 관리 잘 해주면 이거는 더 오래 쓰겠다 하는 예측 선행 보존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의 이제 분류 방법이 이제 계획 정비냐, 비계획이냐, 계량 정비냐, 예방 정비냐, 그다음 사후 정비, 긴급 정비. 문제 생기면 급하게 해야 되죠. 돌발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이제 4세대의 이제 선행 정비, 정기 정비, 예지 정비 이런 부분을 이제 맞춰서 하고. 그리고 이제 TBM이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TA가 턴어라운드였고 정기 보수 때
정기 보수를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과거에는 이제 석유 1, 2, 3 공장은 2년에 한 번 TA 정기 보수를 하자 했다가 지금은 이제 작년 말에 정립하고 원래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단 가독이니까 이제 석유 1공장은 이제 매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하고 내년 26년부터는 석유 공장은 매년 정기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좀 수립했습니다. 정기 보수의 이제 부분을 자주 하면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근데 이제 석유 1공장, 1공장은 95년도에 이제 공장을 가공했으니까 딱 30년 됐고, 석유 2공장, 3공장은 97년도에 공장을 가공했으니까 28년 정도 됐고, 30년 기계 써먹으면 고장 날짜 됐으니까 자주 정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정비 형태, 주기를 변경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에는 한국은 역사를 이제 36년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평균 석유화학 공장의 역사가. 물론 이제 우리는 36년이 채 좀 안 됐고, 더 SK라든가 S-오일은 과거부터 있었으니까, 옛날 쌍용정유부터 있고, 뭐 SK도 있고, 그런 데는 업력이 더 오래돼요. 그런데 이제 석유화학 공장의 평균 공장의 이제 수명 연수를 보니까 현재 36년 됐다더라 이렇게 되고, 미국 같은 데는 저희들보다 더 빨리 시작해갖고 오일을 만져 입고 있었어요. 거기는 한 50년 됐는데 대부분 64%가 50년 이상 넘은 공장이라고. 미국은 거의 이제 석유화학 업종이 거의 제대로 명맥을 유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되고 설비가. 물론 신규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이동하고 있지만, 그래서 미국은 수입하다가 우리 땅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그러면 혜택을 줄게 하는 부분이 요즘 자동차라든가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이제 배터리, 그런 쪽에 갖고 들어서 우리 땅에서 공장 지어서 하면 너 관세 안 물릴게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가고 있고, 즉 기관 산업이 미국은 너무 많이 뭉개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렇거나 저렇거나 저희들은 한 30년 정도 된 석유화학 공장을 이제 잘 유지 보수해야 되니까 이 예방 보존도 중요하고, 그리고 TA 뭐 주기를 변경한다든가 정기 보수 주기를 변경한다든가 선행 정비를 강화시켜서 사고 안 나도록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비를 분류하는 방법이 4호 정비라든가 고장나면 고친다, 정기 정비, 아까 정기 보수, 턴어라운드, TA, 예지 정비, 개량 정비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예방 정비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포엠 관리로 대부분 하고 있어요. 포엠이 이제 맨, 그다음에 도구 장치한 이제 머신, 기계, 그리고 매트리얼, 자재, 그다음에 메서드, 방법, 지식기술, 맨, 머신, 매트리얼, 메서드, 포엠 기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안전사고 나는 것도 포엠 기법. 누가 뭘 했느냐, 어떤 기계에 이제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 그걸 뭐 제대로 못했느냐, 어떤 식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 뭐 이런 식으로 포행 기법을 여기도 도입해봤고요. 예방 보존의 단계는 기계의 고장이 욕조곡선에서 이 기계의 수명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푹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초기에 보면 여기는 안정화 안 돼갖고 이 초기 고장이 많이 나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기계에 들어오면 우리가 운전 방법을 모른다든가, 조작 방법을 몰라서 사고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다 잘 쓰다가 이제 회전체가 뭐 기어가 마모되거나 이빨이 노후됐거나 부러지거나 오래되면 또 이제 고장이 계속 빈번해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사람 수명처럼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운전 매뉴얼이라든가 조작법을 몰라서 사고 나고 안정화 기간이 지나고 마지막에는 설비가 노후돼서 사고가 많이 난다. 지금 저희들 대부분 설비들이 여기에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오래돼요. 엄청만큼 설비들도 오래돼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경기가 좋고 석유화학 업종이 하는 것 같으면 설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겠지만 지금은 경기가 나쁘니까 투자할 여건이 안 되고 과감하게 그래 되면 이제 아니 경기 나쁘더라도 과감하게 신규 설비로 바꿔치기 하고 잘 돌려야지 뭐 그것도 맞는데 돈은 없고 이익유보금은 없는데 그 주주들을 설득해서 계속 투자만 하게 하려면 그것도 이제 설득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업종의 미래가 불확실한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느냐 하는 부분 즉 탈출로를 어디에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고민이겠죠. 다행스럽게도 석유 사업에는 이제 1,500억을 들여갖고 NACN 증설을 하고 있고 또 NACN이 26년 12월 말 되면 가동이 되는데 그러니까 완공이 되고 27년 1월부터 상업 생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NACN은 사실은 이제 그 약간 블루오션 업종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금값 많이 올라가잖아요. 금값 많이 올라갈 때는 NACN이 잘 팔려요. 금 재련에 NACN 독극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NACN 같은 이제 부분 이게 일종의 부산물인데 동서석유화학 같은 데는 수율을 이제 메인 AN의 수율을 많이 넣어갖고 NACN은 이런 부산물이 별로 없고 저희들은 AN 수율은 좀 빠지더라도 NACN이 이제 부산물로 많이 받아내는 이런 공법이기 때문에 NACN을 증설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탈출구를 찾아가고 있고 뭐 석유화학 업종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뭐 공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본사 쪽도 그렇고 많이 이제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화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보장의 메커니즘 이렇게 돼 있는데 보장의 메커니즘이라는 부분은 실제 이 어떤 아이템들이 있느냐, 뭐 기계라든가 해전설비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전기 설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그다음에 어떤 이제 외압이 가해졌는가, 뭐가 안 좋아서 나빠졌는가, 회전이 뭐 좀 불량하다, 압력이 안 맞다, 속도가 안 맞다, 가속도, 열, 유동, 수분, 전압, 저주, 화학 반응.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나타났냐? 설비가 크랙이 갔다, 금이 갔다, 방미 분리가 됐다, 이탈이 됐다, 변형이 됐다, 뒤틀렸다, 절선 부러졌다, 마모됐다, 눌어붙었다, 회전자 고정자가 눌어붙었다, 안 돌아간다, 부식이 일어났다, 침식 일어났다, 에로전이 일어났다, 코로전이 일어났다, 연소 불이 났다. 이런 뭐 데미지의 형태가 많고 비정상적인 부분이 서징이라는 부분, 공학기 같은 데 보면 지가 힘이 달리니까 씩씩씩 거리는 게 기계가 일어나는데 씩씩씩 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선풍기도 마찬가지예요. 선풍기도 아주 더운 바람 아주 막 40도 되는데 선풍기 들어오면 선풍기가 씩씩 거려요. 네. 그런 경우. 그런 이런 부분을 서징이라는 어떤 뭐 수격 현상, 이거는 배관 안에 물질이 갑자기 빈 배관에 갑자기 발부를 서서히 열어야 되는데 배관이 이만하고 물배관이 있다. 배관 안에 이제 수동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스타트 하려고 한다. 배관 비어 있는데 발부를 천천히 열어야 되는데 갑자기 발을 팍 세게 열으면 이만한 물줄기가 비어 있는 공간에 팍 치고 들어가면 거기서 직선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꺾이는 지점에서는 이 꺾이면서 장애물이 걸리니까 이 진동을 해서 빵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모터 해머라는 이 수격 현상이 일어나고 펌프의 캐비테이션, 펌프에서 지가 이제 이 압력이 이제 음압이 걸려갖고 입구 쪽에 그럼 씩씩씩씩거립니다. 그다음 뭐 비트, 펄링, 막힘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뭐 진동으로 나타났다, 이상음
저희들은 진동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이 진동이 얼마까지 허용된다. 4가 메타 퍼 세컨 속도 단위로 진동도 변이 단위가 있고 속도 단위 있고 가속도 단위 있는데 속도 단위로 4m per sec다. 그러면 관리 최대치가 4m per sec니까 5.5 같으면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기계를 정비를 해야 된다. 이대로 진동이 높은 상태로 놔놓으면 흔들려고 나중에 베어링 나오고 더 기계가 박살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음이 발견됐을 때 쇠소리 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 이제 정비의 포인트 열이 많이 난다. 그것도 당연히 문제 되겠죠. 우리가 뭐 가전제품 쓰는 다고도 열 많이 나오면 문제 있다 이래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초음파로 뭐 여러 가지 전류, 전압, 코로나 현상 이런 부분이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장 개념 및 메커니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비 자산이 열화해서 이제 요인 손상 이런 부분이 아까 언급한 거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뭐 온도의 부분이냐, 부식의 부분이냐, 환경적인 뭐 이물질 부분이냐, 제작 불량이냐, 침식이 생기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크랙, 박리 변형, 절소, 마멸, 눌러붙은 부식, 연소, 서징, 헐곡, 막힘, 캐비테이션 또는 손상 이상 유무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러면 경험치에 의한 분석도 있지만 저희들 장비를 이용해서 또 저희들 장비가 안 되면 전문 업체에 이제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활용도 하고 또 계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상 유무를 뽑아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각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현대자동차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해요. 라인이니까 쏟아 배울 거 잠시 하면 돼요. 저희들은 잠시 쏟아 배우면 공정이 화학 반응이 이상하게 되니까 불량 별급이라든가 그다음 다시 재정상화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석유화학 업종에 연속으로 24시간 연속으로 돌아가는 공장에서는 설비 고장 안 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정비는 예방 보존은 필수 불가결한 선제 조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방정비를 했을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설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제품 비용 원단위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생산 손실을 막을 수 있고 기회 손실이라죠. 수독되어갖고 생산을 이만큼 더 발생시킬 걸 못 발생시키는 기회 손실이고 점검도 유관 점검하는 게 있고 열화상 장비를 이용해서 온도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윤활유를 분석해서 검사하는 방법, 모다 또 회로 분석하는 부분, 모다 전류를 분석하는 부분,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 초음파로 활용하는 경우는 두께 체크, 배관 두께 체크라든가 부식 상태라든가 이런 거 다 초음파로 하고 있고 또 진동 분석은 진동 분석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3차원적으로 이제 진동 프로브 센서를 달아갖고 이렇게 그 센서의 중요 설비들은 그 센서를 이제 모니터링해갖고 이 컴퓨터 모니터에서 우리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10달이고 1년 정도도 계속 그래프를 보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다행히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그럼 올라갔을 때 조금씩 올라간다 하면 계속 추이를 보고 있다. 어느 정도 선 되면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뭐 교체를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예방정비 기술이 장비도 뭐 아까 초음파 하는 거에서 그 UT 장비, 방사선 투과물질을 이용한 RT, 우리 엑스레이를 하죠. 그래서 RT 이런 부분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자석을 이용한 자성제를 이용한 MT, 그리고 이제 그 특정 그 염료를 이용한 PT, 그 염료 액체를 뿌려갖고 크랙한 틈새는 미세하게 이제 빨간 색깔로 쫙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이제 에리 커런트 테스팅, 와전류 검사 방법, 이리스 내부에 이제 그 로테이션 시기 하고 내부를 검사하는 방법, 열적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동 소음 측정, 비대용 분석계 여러 가지 이제
전자음향 감축자 여러 가지 설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보존은 이제 이 몇 가지 요소인데 이거는 뭐 이온 물질 관리, 용접 작업 관리, 설비 관리, 안전 관리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 특성이 있으니까 이 특성에 맞춰서 체크시트를 작성하고 체크시트를 토대로 이제 문제 없도록 해야 됩니다. 즉 이런 고정 장치라든가 작업 환경에 있어서는 그 입조할 때는 안에 그 가스 농도도 산소 포화도도 체크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계 뭐 예를 들어 뭐 TV 뭐 가정용 TV는 예를 들기 힘들겠네. 그럼 이제 산업체의 어떤 뭐 특정 설비를 이제 문제 관리하려면 이력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놈이 지금은 좋았다, 조만해.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진행이 조금 뭐 부품이 이런 걸 몇 개 교환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러면 샤프트를 교환했다, 베어링 교환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조했거나 성능 개선하거나 교체했을 때는 이력 관리를 해놔야지만 놈이 이제 언제 설치했다가 언제 교체하고 언제 했으니까 수명이 몇 년 되겠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부품이 들어가니까 어떤 부품을 확보해놔야 되겠다. 베어링을 사놔야 됐다. 실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 자주 보존은 뭐 군대에서 얘기하면 수송부에 보면 딱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개념입니다. 청소하고 급여하고 기록 잘하고 개선 활동 좀 하고. 예방 보존은 저희 이제 공무 개전팀, 설비관리실 쪽이 이제 생산에 이제 그 생산청 방상이라든가 생산 설비의 안정화를 위해서 많이 기여하는 부분인데 실제 이제 저희들이 고객은 대부분 이제 내부 고객 생산팀으로 보면 됩니다. 내부 고객의 이제 불만적인 부분을 만족이라는 부분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용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실제 이제 고장을 생산해서 요청하는 경우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고장을 찾아내는 경우 그래서 정비 오더를 발행하고 필요하면 업체에다가 시키는 경우 아니면 자체 정비를 하는 경우 이런 일련의 활동을 서비스 활동을 이제 해서 최적의 이제 생산 조건 구현이라든가 생산 설비 관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 설비관리실의 가장 큰 업무이자 핵심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설비관리실은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설비관리실 운영 방안을 제시했는데 조직 활성화의 일단 부분은 이제 저희 업무 순환제를 좀 가감하게 시키고 공장 간 이제 기술자 협업으로 최적의 설비 유지를 한다. 그리고 시니어 기술자라든가 촉탁 채용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전문 인력 부족한 부분을 해소를 하겠다. 스마트한 업무 구축은 예지 보존 구축으로 중대 사고 최소화라든가 연말 정비 등 대형 보수고 공사, 멘더풀 관리를 좀 잘 하겠다. 그래서 비용 절감이라든가 공사 품질 확보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세미나를 좀 많이 이제 발굴해서 하겠다. 저번 주 금요일도 세미나를 하나 했고, 예방과 정비 차원 세미나를 했고요. 성과 창출을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부분도 최대한 인력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이제 자체 활동이라든가 설비관리실 업무를 통해서 생산 설비의 안정화를 최대한 안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대부분 이쪽에는 이제 생산이 실제 공장의 중심축이고 저희는 이제 그 생산 설비를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 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청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설비 관리를
잘 해 나가겠다고 설걸 실장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할 내용은 이걸로 마치고요.